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논술 2022년 인문사회계열 지문카, 논술시험 지문카를 설명을 해볼게. 자, 오늘 수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되게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이파 유치원 실험이라고 그러지 않디? 하이파 어린이집, 쉽게 말해서 하이파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어떻게 되어지니? 자, 애들이 수업이 끝나면 데리러 와야 되는데 잘 안 데리고 오는 경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애를 데리고 오라고 인센티브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야. 벌금을 때려 매기는 경우요. 자, 우리 그러한 경우에 있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게 있어. 하이파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자. 곧 어린이집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대. 아이를 맡긴 부모 중 25%가 운영 시간이 지나 늦게서야 아이를 데리러 온대. 애들은 불안해하고 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하게 되어져. 자, 그래서 부모들에게 3달러의 벌금을 갖다가 부과하기로 해. 자, 인센티브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한 것 같다. 우리 인센티브는 항상 오면 플러스잖아. 근데 여기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어지니? 늦게 오면 돈 까지는 거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새로운 방안이 발표된 뒤 늦게 도착한 부모 수는 기대와 달리 증가했다. 자,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진 것은 돈 내기 싫으면 얼른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지니?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야. 오르지 않아 30%가 마감 시간 이후에 도착했으면 몇 주 만에 40%가 되었다. 자, 유치원에서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지면 벌금을 내기 싫어서 일찍 올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던 거야. 이유는 부모들은 지각 요금을 벌금이 아니라 할증금으로 해석하고 이제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고 하는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거야. 야, 의무 이렇게. 이것만 봐도 대강 느낌이 온다. 우리 쉽게 말해서 그 전에는 윤리와 도덕적 의무 이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돈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 같은 의무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인간에 있어서 심리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보여. 자, 몇 년 전 매사추세츠 대학 그 연구자들은 직장에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자발적인 동기가 경제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효과를 연구를 했는데 인센티브가 말이야 자발적인 동기와 도덕적 잣대를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들은 보너스 목표와 창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예컨대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불하니까 근무 시간만 늘어나고 출판물 비용을 지불했더니 출판물 수만 증가해. 외과 수술횟수로 의사들에게 돈을 주었더니 수술 횟수만 불필요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바람직하게 작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보여. 자, 우리 이런 것은 서구 자본주의와 구소련에서 경제체제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구소련 시대의 관리자들은 목표치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자, 가구 공장에서 목표치를 높이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의자 가격이 무게의 책장에 책정되어지면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해. 미안하지만 이런 일은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소련의 경제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많은 조직에서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난다는가. 치료 횟수로 돈을 받는 외과 의사는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수술 건수를 늘리려고 하고 직원에게 최소 시간 근무 청구서를 요구하는 거대 로펌은 변호사에게 어떻게 되니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깔고 앉아서 오랫동안 있으려고만 한다는가. 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두 시스템 모두에서 숫자의 폭정은 우리에게 내재적 동기를 앗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던가 봐. 숫자 알고 보면 어떻게 되니? 시장의 논리로서 뭐 이렇게 되어질까? 아니야? 꼭 사회주의권이니까 시장의 논리의 학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좀 어려워 보이네. 숫자와 폭정은 우리에게 내재적 동기를 앗아간다. 빼앗아간다는 이야기야.
자, 오늘 그거 봐보자. 돈이 들어오는 순간 의무로부터 유치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은 면제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디. 자, 도덕은 사라지게 되어져.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가. 음. 자, 어린이집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가. 문제의 상황은 이런 거였는데, 인센티브를 했다면 어떻게 되어지니? 지각률이 감소할 거라고 유치원에서는 그와 같은 효과를 노리고 이 같은 제도를 한 거야. 자, 근데 그 같은 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되어지니?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았었다는 거야. 벌금을 도구했더니 지각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즉 도덕적 동기가 경제적 논리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우리 이걸 쉽게 말해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조금 이론 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임마누엘 칸트나 마이클 샌들의 관점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보여. 아, 이게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되었니? 일본 시험 문제에 있어서의 성과급 지문과 연결을 해서 문제 푸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겠지.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음.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들은 벌금을 도입하기 전에는 25%만 지각을 했었는데 벌금을 도입했더니 무려 40%가 늘어났는데 부모들은 이 3달러를 벌금이 아니라 요금으로 해석한 거야. 이제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와야 하는 도덕적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야. 뒤에서. 자, 이런 것은 왜 벌어졌냐고. 우리 인간에서 행위에서 두 가지 동기가 있나 봐.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해서 행위를 할 때 여하튼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의무감, 공동체에 대한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세상은 extrinsic한, 즉 외부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보여. 3달러만 내면 되는 것 같은 거래적 계산이나 시장 논리와 비용에서 편익에 대한 분석의 논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래. 우리 인간에서 영혼을 쪼개놓고 보면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지 않아? 우리 인간에서 이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보면은,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우리 인간의 이성애가 말이야, 쉽게 말해서 캘큘레이터 같은 계산적 측면이 있어. 또 한편은 어떻게 되어지니?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인트린스간, 쉽게 말해서 성찰이라고 하면 성찰 반성이라고 하는 데서 움직일 수 있는 여하튼 내재적 동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아를, 요 밑에 있는 자아를, 이거 도구적 자아라고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쪽 부분을 갖다 성찰적 이성이라고 쪼개서,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디? 우리 나중에 근대에 있어서는. 자,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두 개의 측면이 있었다는가. 자, 근데 유치원 이전에서, 쉽게 말해서 벌금을 도입하기 이전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동기에서 움직였어.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벌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크라우딩 이펙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부른다 그래. 구축 효과라 그래. 외재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밀어내. 자, 경제적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순간 도덕적 동기는 설 자리를 잃는다라고 이야기해. 항상 우리는 인센티브는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잖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체제 간에서 경쟁에 있어서 사회주의 사회는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였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그 인센티브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니 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센티브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안하지만 이와 같은 인센티브 확대, 자, 이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적인, 뭐라 그럴까. 인센티브는 그 계산적 자아라 그럴까. 도구적 자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요것이 더 커진다는 거야. 이 커지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쪼그라들지 않겠어? 우리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이렇게 부른가 봐. 구축 효과라고 부른다고 막.
내쫓아본다는 것이지. 자, 우리 그 측면에서 한번 봐보자. 이게 실제로 이와 같은 부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걸 웬만한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 윤리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거. 칸트라면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고. 칸트에서 도덕적 행위는 당연히 의무에서 비롯되어진다 그러지 않디? 그래서 의무에서 예를 들면, 우리는 스스로 사고하고 반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고와 반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찾아내고 이 같은 도덕 법칙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니? 스스로 복종한다 그러지 않디? 선의지, 그래서 이 같은 선의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디? 이렇게 해서 윤리와 어떻게 되니? 윤리적,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거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자, 하이파이 유치원에서 벌금을 때리기 이전에는 틀림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자, 제때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자, 그렇지만 그래서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의무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애는 제 시간에 데리러 가야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고 또 그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야. 자, 그렇지만 이제 벌금을 때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지?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한 성찰과 반성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이 영역이 어떻게 되냐?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야. 시장의 영역으로 들어오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는 부모는 계산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이때에서 뭐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따질 필요는 없어 보이지. 왜? 타산적 행위니까. 이제 부모도 유치원과 관계에서 벌금 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 거예요. 즉, 도덕적 영역이 어떻게 되냐. 경제적 영역으로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야. 인간에 있어서의 뭐랄까, 사고, 의식에서 전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지. 벌금을 때리면서 말이야. 우리 이성의 영역에서 이 도구라 그럴까, 흔히 말하는 시장의 영역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이 도구적 이성이 팽배하게 되어지면, 커지게 되어지면, 여기에 의해는 성찰과 반성에서 도덕적 이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되어지니, 쉽게 말해서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본다 그랬어? 크라우드 아웃이란다며, 구축 효과라고 이야기한다며. 자, 이것을 또 한번 마이클 샌들의 언어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마이클 샌들은 2012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자, 우리 요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시장의 부식 효과라고 불렀는갑다. 코로시브 이펙트라고, 뭐 크라우드 아웃이나 뭐 코로시브 이펙트나 뭐 똑같은 것을 갖다가 서로 다른 의미로 그냥 불렀던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보여. 우리 마이클 샌들은 대체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대? 우리 옛날에는 말이야, 시장은 이코노미에만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갖다 마켓 이코노미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전면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의 경제의 영역을 뚫고 나와서 사회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마켓 소사이어티 이렇게 부른다 그러지 않디? 그렇지? 이게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의 시장으로 되어지는 거. 자, 우리 이런 뜻 크게 보면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더라. 바로 여기서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의 부식 효과야. 아까 앞에서 뭐라 그러다 인트린식이라 그러지 않디? 커지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에서 내재적 인트린식 모티베이션이라 할까? 아니면 인트린식 밸류라 할까? 내재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좀 약화되어진다는 이야기야. 마이클 샌들에서 벌금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뢰와 책임에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 도덕적 관계요. 쉽게 말해서 교사는 아이를 돌보는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부모는 그 신뢰에 응답하는 존재였어. 그렇지만 벌금이 도입되어지면서 이 관계는 서비스 구매 관계로 전락이 되어진다는 거야. 자, 이 부분에 어떻게 되니? 시장 영역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야. 시장 원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자, 이 부분이 하나 마켓 소사이어티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도덕적 관계는 소멸되어져.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은 시장에서 부식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 인센티브가 항상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가 들어가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들어가지 않는 영역에 인센티브가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 거기에서 그 사회에 있어서의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훼손되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자, 구소련과 자본주의 놀라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련이나 아니면 자본주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성찰과는 상관이 없어. 전부 다 어떻게 되니? 우리 흔히 말하는 여기에 있는 시장의 논리랄까? 여기에는 계산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는 거.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자, 도구적 이성에 좌우되어져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 자본주의였을 때고 도구적 이성에 지배해야 되지. 어떻게 되니? 국가기관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이지 않았을까? 도구적 이성은 시장에서 행위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국가에 있어서 계획경제를 달성하는 것 같은 국가의 부분에서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구소련에서는 항상 목표치 쿼타를 정하게 되어지면 말이야. 항상 가격이라는 거, 품질이라는 게 저하되어지더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자, 우리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비슷해 보여. 왜? 둘 다 도덕적인 사회는 별로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되어지면 측정 가능한 것만 남고 중요한 것은 사라져. 즉,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시스템 모두에서 숫자가 중요하게 되지만 우리에게서 내재적 동기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다. 하이파 유치원 실험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있어서의 행위에 있어서의 동기에 있어서의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보여.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할까? 경제적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영역과 그 다음에 시장의 박해의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보여. 우리 그걸 보여주는 실험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이파 유치원 실험이라는 생각이 들어보여. 마이클 샌들이 그래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시장은 경제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시장이 말이죠. 경제를 벗어나서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부식되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가 대표적인 실험이 하이파 유치원 실험의 생각이 들어보여. 자, 내재적이라 그러면 자발성이라 그러지 않을까? 자발성을 훼손시키고 도덕적 가치가 부식되어지는 것. 반면 칸트적 의미라면 구축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하이파 유치원 실험이라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 할게.